아버지 유원장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강태문 회장이 칠순 잔치상 앞에서 쓰러진 지 겨우 30초가 지났습니다. 강남 대저택 식당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변호사 번호부터 찾았고 큰 며느리는 기자가 알면 안 된다며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둘째는 지분 정리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식탁 한쪽에서 물잔을 치우던 가정부 정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유원장이 아니라 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욱이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자 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맥을 짚는다고? 살려내면 강남에 집 한 채 줄게. 모두가 그 말을 조롱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회장의 재산을 걱정한 사람은 많았지만 회장의 숨을 걱정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체 정욱은 왜 그 순간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대저택의 칠순 잔치상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긴 원목 식탁 위에는 고급 도자기 접시가 줄지어 놓였고 붉은 꽃장식 사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가 차례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잔칫날답지 않게 굳어 있었죠. 회장 강태문은 상석에 앉아 천천히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올해 70이 된 그는 여전히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하나에서 시작해 강남 한복판에 본사를 세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회장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찼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족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이 집의 가정부 정욱이었습니다. 정욱은 주방 입구에 서서 조용히 식탁을 살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한 그녀는 누가 물을 덜 마시는지, 누가 밥을 남기는지, 누가 억지로 웃는지까지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늘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필요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사람. 이 집에서 정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욱 씨, 큰아들 강민재가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정욱은 얼른 물병을 들고 민재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네, 큰도련님.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죠. 손님들 잠 비는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채워드릴게요. 정욱은 고개를 숙이고 잔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민재는 대답도 없이 다시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 회장 옆에 검은 서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민재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정리안,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 유원장 초안, 둘째 아들 도윤도 그 가방을 못 본 척하고 있었지만 손끝으로 냅킨을 계속 접었다 펴며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희는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축하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죠? 중요한 결정은 건강하실 때 하셔야 하잖아요. 식탁 위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더 늦기 전에 재산과 후계 구도를 정하라는 뜻이었죠. 회장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민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회사를 걱정하는 겁니다. 회사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는 숫자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다. 사람을 버리기 시작하면
회사도 무너진다.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물잔을 입가에 가져갔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그 분위기를 보며 조용히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검은 서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갑자기 작게 떨렸습니다. 처음 그 떨림을 본 사람은 정욱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 끝이 푸르게 식어갔습니다. 회장님? 정욱이 낮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서류 가방을 보고 있었고 서희는 도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른 소리가 식당 안에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부름은 걱정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욱은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을 틈도 없이 회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정욱이 회장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고 식탁 위 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 속에서도 정욱은 회장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입술은 파랬고 목 주변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본능처럼 회장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식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젊은 날 그녀는 간호조무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배운 감각은 30년이 지나도 손끝에 남아 있었죠. 구급차 불러야 합니다. 빨리요. 정욱이 말했지만 민재는 멍하니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자들이 알면 어떡해요. 오늘 집에 사람들 많이 왔는데. 정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이 기자라니요. 민재는 그제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띄운 건 응급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연결해. 지금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욱의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지금 이러면 지분 정리는 어떻게 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일단 변호사부터 확인해야지. 민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서희는 문 쪽을 향해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문 닫아요. 밖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말들이 식당 안에 쌓일수록 정욱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장의 숨이 먼저였습니다. 정욱은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목을 조이던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가족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분 뭐 하는 거야? 서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재는 불쾌한 얼굴로 정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욱 씨, 지금 누가 손대라고 했습니까? 정욱은 회장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맥이 너무 약합니다. 호흡도 불규칙합니다. 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욱 씨, 의사라도 되십니까? 정욱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가슴 움직임을 보며 호흡 간격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오래 일하면 별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나 보네요. 서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물러나세요. 정욱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회장님이 더 위험해지십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정옥은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재산보다 숨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모욕당한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맥을 짚는다고? 정옥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의 손목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 살릴 줄 아시면 한번 해보세요. 서희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살려내면 강남에 집 한 채 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건 조롱이었습니다. 가정부가 감히 나섰으니 한번 망신당해 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옥은 그 말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입가를 확인하고 고개 각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나세요. 회장님 숨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였습니다. 서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응급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윤은 뒤늦게 의자를 치우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정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대가 곧 올 겁니다. 그 목소리는 가족들의 어떤 말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날 칠순 잔치상 위에서 진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감춰온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먼저 찾은 사람들, 문을 먼저 닫으려 한 사람들, 변호사를 먼저 부른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정옥만이 한 사람의 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대저택 담장 밖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식당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옥은 회장 강태문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숨은 아직 얕았고 손목의 맥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정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척을 했습니다. 민재는 통화를 끊었다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는 직원들을 불러 현관과 대문을 살피라고 지시했죠. 밖에 기자라도 있으면 큰일이에요. 오늘 온 손님들 입단속도 시켜요. 도윤은 회장의 검은 서류 가방을 힐끔 바라보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정옥은 등 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숨이 먼저였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것과 응급 가방을 든 사람들이 빠르게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언제부터 의식이 없으셨습니까? 구급대원의 질문에 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는 장남답게 말하려 했지만 정확한 상황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쓰러지신 지 몇 분쯤 됐고요. 처음엔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옥을 돌아보았습니다. 호흡은요?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불규칙해요. 구급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옥이 회장을 어떻게 눕혔는지, 넥타이와 단추를 어떻게 풀었는지 살폈습니다. 기도 확보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급대가 오시기 전까지 숨만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식당 안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가 비웃던 가정부의 행동을 전문가가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민재의 얼굴에
불쾌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서인은 어색하게 입술을 다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따라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문 앞까지는 배웅할 수 있어도 차에 함께 탈 수는 없는 사람, 식탁 가까이는 갈 수 있어도 식탁에 앉을 수는 없는 사람, 그게 정욱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조치하신 분이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오시고요. 처음 발견하신 분도 필요합니다. 민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일 하는 분입니다.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30년 세월이 쉽게 접혔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맥박과 호흡 변화 말씀하신 분이 같이 오세요. 정욱은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은 아직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정욱이 조용히 말하자 민재가 낮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욱 씨, 선 넘지 마세요. 정욱은 처음으로 민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큰도련님, 지금은 선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 상태를 설명해야 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계속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욱은 회장의 발치 쪽에 앉아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정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에 주치의가 있어요. 구급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가 우선입니다. 그 병원은 우리 집안이 오래 이용한 곳입니다. 환자분 이동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민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순간에도 민재는 여전히 통제권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손끝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욱이 바로 몸을 숙였습니다. 회장님, 구급대원이 기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 말 걸어주세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회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욱입니다.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민재도 뒤늦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저 민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안도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류 가방은 제가 챙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욱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지금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마나 붙잡기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 아들은 여전히 가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센터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빠르게 달려나왔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민재와 정욱은 문 밖에 남았습니다. 하얀 문이 닫히는 순간 정욱의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민재는 그런 정욱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세요.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건 가족들이 알아서 합니다. 구급대원분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온 겁니다. 설명은 끝났잖아요. 민재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집에서 제가 한 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정욱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강남 집 한 채, 그 조롱 섞인 약속 말입니다. 정욱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때문에 회장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그럼 됐네요. 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로 오해 없도록 합시다. 아버지 살리겠다고 나선 건 고맙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정욱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 던진 조롱을 아무렇지 않게 지우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강태문 환자 보호자분? 민재가 바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쓰러지기 전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말씀하신 적 있나요?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며칠 전부터 가슴을 문질렀다는 것도 밤마다 숨을 고르던 것도 몰랐습니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도 서재에서 한참 앉아 계셨어요. 간호사는 빠르게 적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요? 이번에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드십니다. 약통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간호사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몸을 가정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희와 도윤도 뒤늦게 도착해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정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의사는 민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죠. 설명이 끝난 뒤 의사는 회장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언제쯤 대화가 가능합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화가 왜 필요하십니까? 중요한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환자분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상담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민재는 정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욱 씨도 들었죠? 오늘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도 잊으세요. 분위기상 한 말이었으니까요. 정욱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집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 없네요. 하지만 큰도련님. 정욱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 그런 말씀은 농담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서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민재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30년 일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정욱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가족처럼 불렸지만 가족은 아니었던 사람,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지만 문서 어디에도 이름 없는 사람, 그게 정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잘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정욱은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셨다는 건 말입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강태문 환자분 의식이 조금 돌아오셨습니다. 다만 한 분만 잠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민재가 당연하다는 듯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장남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요? 간호사는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 씨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정욱에게 꽂혔습니다.
정욱 역시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 피 묻은 흰 가운, 그리고 어린 정욱이 붙잡고 있던 어머니의 차가운 손. 정욱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응급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약품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욱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강태문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상석에서 가족들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흰 이불 아래에서 몹시 작아 보였습니다. 정욱은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정욱을 찾듯 흔들리다가 겨우 그녀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정욱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욱은 망설이다가 그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정욱의 손끝을 붙잡았습니다. 그 힘은 너무 약했지만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회장의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욱은 몸을 숙였습니다. 네. 회장은 어렵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에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을 찾던 말, 변호사를 부르던 말, 기자를 막으라던 말, 그리고 민재가 던진 강남 집 한 채라는 조롱까지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거칠게 숨을 고르며 다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정욱 씨, 네, 회장님, 미안합니다. 정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정말 쉬셔야 합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정욱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의 정욱이 아니라 먼 과거의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정욱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우선이라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쉬세요. 회장은 그녀의 손끝을 조금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졌는지 손이 천천히 이불 위로 내려갔습니다. 정욱은 그 손을 조심히 덮어드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민재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욱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가족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회장의 상태가 아직 불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흥분하면 오히려 회장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서희가 팔짱을 끼며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아주머니를 먼저 찾으셨는지 참 이상하네요. 정욱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정욱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형과 형수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회장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새벽의 피로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계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민재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다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공개하려던 서류 말입니다. 그걸 제가 먼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욱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이 누워있는 문 바로 앞에서 아들은 여전히 서류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저택 안의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일은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잔치상 치우는 것도 조용히 하고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이는 마음은 이토록 다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의사가 나와 회장을 중환자실로 옮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민재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언제쯤 서명이나 대화가 가능합니까?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환자분께 서명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서희가 민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조금 기다려요. 민재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흥분시키시면 안 됩니다. 무리한 대화도 금지입니다. 정욱은 그 말에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회장을 흔들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민재는 정욱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보였습니다. 정욱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는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건 가족들이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민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걸 권리처럼 말하지 마세요. 정욱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정욱 씨를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착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민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말도 잊으세요. 강남 집 한 채 어쩌고 한 말 말입니다. 정욱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지만 큰도련님, 정욱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농담으로 덮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정욱 씨가 저를 가르치십니까? 사람 목숨 앞에서는 누구든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30년 일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정욱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처럼 부르지만 가족은 아닌 사람. 집안의 약을 챙기고 생일상을 차리고 아픈 날 밤새 곁을 지켜도 결국 문 밖에 서야 하는 사람. 그게 자신이라는 걸 정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잘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회장님이 아프셨다는 건 말입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중환자실 쪽에서 간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정욱 씨 계신가요?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접니다. 환자분이 안정되시면 잠깐 다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또요? 아버지가 왜 저 사람을 또 찾습니까? 간호사는 난처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길게는 어렵습니다. 민재는 병원 복도라서 더는 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까보다 조금 안정돼 보였지만 말을 하기에는 여전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욱은 침대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회장은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정욱 씨, 네, 회장님. 혹시 어머님 성함이? 회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단어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정욱은 자신도 모르게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물었습니다. 한순자 씨를 아십니까? 정욱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남의 입에서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한순자, 정욱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병원에서 일하며 혼자 딸을 키우던 사람, 비 오는 밤 응급실 앞에서 어린 정욱의 손을 꼭 잡던 사람. 정욱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회장의 눈가에도 희미한 물기가 번졌습니다. 역시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회장은 깊은 숨을 겨우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급한 듯 정욱의 손목을 약하게 붙잡았습니다. 서재. 정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네. 금고 안에 낡은 봉투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순자 씨 이름.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회장을 안정시켰고 정욱은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지만 손끝은 마지막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재가 기다렸다는 듯 그녀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금고, 낡은 봉투, 어머니 이름,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정욱 씨,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정욱 씨 사이에 개인적인 말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욱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일입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되겠네요. 회장님께서 회복하신 뒤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정욱에게서 자신이 모르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불편한 진실이 있을 것 같았죠. 정욱 씨,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병원에 계실 필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셨다고 해서 당신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당신이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권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걱정돼서 있는 겁니다. 도윤이 그 말을 듣고 작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인은 불쾌한 얼굴로 팔짱을 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서 짐 정리하세요. 정욱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은 넉넉하게 챙겨드리죠. 서인은 놀란 척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만 낮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작스러운 건 오늘 접은 행동이지. 민재는 정욱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열었던 그 집 문, 회장의 약을 챙기고 아이들의 생일상을 차렸던 그 집, 그곳에서 나가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정욱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정욱은 병원 복도 의자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나가라고 했지만 회장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희와 도윤은 새벽녘 집으로 돌아갔고 민재는 병원 근처에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정욱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깊은 곳에 빛바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한순자와 어린 정욱이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욱은 화면 속 어머니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서재 금고, 낡은 봉투, 순자 씨 이름, 정욱은 그 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민재는 자신을 내보내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 서재 금고 속 무언가를 숨기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욱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강남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장이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했는지였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자 병원 복도에 희미한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죠. 서재 금고, 낡은 봉투, 순자 씨 이름, 회장이 힘겹게 남긴 그 말들이 밤새 정욱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다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문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밤사이 큰 변화는 없으셨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욱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욱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큰도련님. 수화기 넘어 민재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욱 씨, 지금 집으로 오세요. 회장님 면회가 가능할 수도 있어서요. 아버지 일은 저희가 봅니다. 정욱 씨는 집에 와서 정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정욱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병원에서 뭘 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욱은 병실 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욱은 병원을 나와 이른 아침 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을 여는 카페, 햇빛을 받는 높은 빌딩들.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자꾸만 밀려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한순자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정욱에게 어머니는 늘 바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피 묻은 옷을 빨고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딸 생일에는 작은 단팥빵 하나를 사들고 웃던 사람. 정우가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야.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정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젊은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고 젊은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욱을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그 남자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욱은 아직 어려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그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새 뛰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환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정욱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냄새, 비에 젖은 흰 가운, 그리고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택시가 강남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익숙하던 대문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다시 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죠. 오셨어요? 네, 사모님. 민재 씨는 서재에 있어요. 먼저 주방 정리부터 해주세요.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는 정욱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죠? 정욱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오래 계셨으니까 섭섭하실 수는 있는데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정욱은 서희를 바라보지 않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싶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재 씨와 상의하세요. 정욱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아무도 치우지 못한 주방은 잔칫날의 뒷모습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접시들은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과일은 갈변에 있었으며 물잔 몇 개는 아직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틀고 접시를 헹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히 담았습니다. 그러다 식탁 아래에 떨어진 작은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평소 먹던 혈압약이었습니다. 정욱은 그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약을 못 드셨구나. 그 사소한 사실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정욱은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와 도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장의 오래된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쯤 되었고 예전에도 몇 번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는 정욱을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욱 씨,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정욱은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민재가 못마땅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민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 중요 서류는 건드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이신 것과 법적 권한은 별개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형의 눈치를 봤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공개하려던 서류가 있습니다. 회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정욱은 서재 한쪽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재 벽 안쪽 금고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 정욱은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 중요한 서류를 넣을 때 차를 가져다 주며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정욱 씨, 혹시 회장님께서 따로 맡기신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민재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박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회장님이 정욱 씨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재 금고, 낡은 봉투, 순자 씨 이름, 이걸 말하는 순간 민재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기만 한다면 어머니의 이름도 다시 묻힐지 몰랐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 금고에 낡은 봉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봉투요? 네. 거기에 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욱 씨 어머니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 변호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시는 이름입니까? 박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순자 씨 이름은 예전에 회장님께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욱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일로요? 박 변호사는 금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그분을 평생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재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인이요? 우리 아버지 은인이 가정부 어머니라고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표현을 조심하십시오.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과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그 비오는 밤에 젊은 남자가 정말 강태문 회장이었을까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확인합시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회장님 허락 없이 금고를 열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 봉투를 말한 거라면서요.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재는 정욱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욱 씨가 괜히 말을 꺼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군요. 정욱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민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나가세요. 봉투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욱 씨도 있어야 합니다. 민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요? 봉투에 한순자 씨 이름이 있다면 정욱 씨에게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집 금고 안서류가 가정부에게 관련이 있다고요?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가 휴대폰을 들고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더 안정되셨대요. 오전 면회 가능하다고 해요. 정욱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민재는 바로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병원 가서 아버지께 직접 묻죠. 그 봉투가 뭔지. 박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민재는 정욱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욱 씨는 집에 남으세요. 정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시면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계속 정욱 씨를 찾겠습니까?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한순자 씨의 딸을 찾고 계셨습니다. 정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도 도윤도 서희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연은
회장님께 직접 들은 일부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정욱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딸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욱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의 죽음은 그저 가난한 기억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병원 기록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평생의 은인이라 불렀고 그 딸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찾고 있었다면 왜 30년 동안 몰랐습니까? 그 질문은 정욱에게도 박혔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정욱은 30년 동안 그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회장의 옷을 정리했고 약을 챙겼고 밤마다 서재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은 왜 이제야 알아본 걸까요? 박 변호사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정욱 씨 성이 바뀌었으니까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욱은 외가 쪽 호적으로 옮겨졌고 어릴 때 쓰던 이름도 서류상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정욱이었던 아이는 어느 순간 이정욱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과거를 덮고 살아가느라 그 이름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민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욱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재가 두려워하는 건 정욱이 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회장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병원으로 갑시다. 서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욱 아주머니도요?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도 직접 들을 것 아닙니까? 정욱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욱 씨 가시죠. 아버지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이 정욱에게 사람답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서재의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정욱이 30년 동안 묻어둔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조용히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앞좌석에 앉아 계속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서희는 그의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도윤은 뒷좌석 한쪽에 앉아 정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서재에서 나온 한순자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정욱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집 서재에서 다시 불린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계속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왜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민재가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정욱 씨, 그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괜한 말하지 마세요. 정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회장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민재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 말 한마디로 집안을 흔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다른 차에서 내려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병원 안에서는 언성 낮추십시오.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일행은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희는 정옥을 힐끗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이런 일에 끝까지 따라오시고.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그 말 하나 믿고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희의 표정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앞에는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만 오래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민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짧게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소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만 조용히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상체를 조금 세운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정옥이 문가에 멈춰서자 회장의 시선이 곧장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보다 정옥을 찾는 눈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민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그를 보았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였느냐?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귀가 멀지는 않았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시선을 피했고 도윤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유언장을 찾았고 누군가는 기자를 막으라 했지. 민재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순간 내 숨을 본 사람은 정옥 씨 하나였다.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내가 말해야 합니다. 그는 힘겨워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박 변호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서재 금고에서 순자 씨 이름이 적힌 봉투를 가져오세요.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가 언제인지는 내가 정한다.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금고 개봉은 제가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어야 합니다. 그 말에 서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꼭 모두가 봐야 하나요? 회장은 서희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람 이름을 가볍게 지우지 못할 테니까. 정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 씨. 네, 회장님. 당신 어머니는 내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정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 하나를 지키려고 무리하게 뛰어다녔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나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옥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던 병원복도, 피 묻은 흰 가운, 어머니의 다급한 발걸음.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의사도 늦었고 병원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는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 손목을 붙잡고 끝까지 맥을 놓지 않은 사람이 한순자 씨였습니다. 정옥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았고 순자 씨는 무리하다 쓰러졌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후회가 번졌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질문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다고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아이가 친척 집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을 시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기록이 끊겼습니다. 정옥의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회장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집요했어야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 말에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 목숨 앞에서 강남 집 한 채를 입에 올렸기 때문이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상황이. 그 말은 정옥 씨를 조롱한 말이 아니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의 딸을 내가 다시 조롱한 말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박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내가 오래전에 남긴 각서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놀라 박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 한순자 씨의 딸을 찾게 되면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강남 집 한 채. 정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조롱으로 던진 보상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정옥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미뤄온 사과의 일부입니다. 정옥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압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옥 씨가 바랐다면 오늘 내 곁에 그렇게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집을 보지 않았고 내 숨을 봤습니다. 그 말에 정옥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조용히 병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건 회사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갑자기 재산을 갑자기 회장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준비했다. 갑작스러운 건 내 욕심이지.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그만해. 민재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 내 목도 줄어들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형 눈치를 보던 도윤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아직도 몸 얘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옥 아주머니께 감사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회장은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옥 씨를 가족으로 본 적은 없으면서 내 재산 얘기가 나오니 가족을 찾는구나.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병실 한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기억해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래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옥 씨, 네. 당신 어머니는 내가 회장이 되기 전에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회장이 된 나를 살렸습니다. 정옥의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자기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늦게나마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조롱이 회장의 유언보다 먼저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금고를 열고 봉투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민재가 했던 말도 기록해 두세요. 민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 한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머니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어머니가 붙잡았던 손, 그리고 오늘 자신이 붙잡았던 손, 2시간이 30년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정옥은 병실을 나서기 전 침대 곁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옥 씨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옥은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민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박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봉투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단 회장님 지시대로 정옥 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받게 될지보다 어머니가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 대저택 서재의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낡은 봉투 하나가 민재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계산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날 오후 강남 대저택 서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침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책장 사이로 들어온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박 변호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바로 저택으로 왔습니다. 민재와 서희,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서재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정옥이 못마땅했습니다. 가정부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정옥 씨까지 꼭 있어야 합니까? 박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봉투에 한순자 씨 이름이 있다면 정옥 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요?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은 권리보다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희는 팔짱을 낀 채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재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액자 뒤에
오래된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장이 알려준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묵직한 금소금이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정욱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이 금고가 열리는 순간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철과 검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중 가장 아래쪽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자 씨의 딸에게. 정욱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던 이름이 이 집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공증 서류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정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한순자, 그리고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젊은 강태문.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듯 서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님, 내용 읽어보세요. 박 변호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오래전 젊은 강태문이 직접 남긴 글이었죠. 박 변호사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한순자 씨에게 목숨을 비쳤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비오는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 한 줄 한 줄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딸을 반드시 찾아 내가 받은 은혜를 갚겠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증된 증여 의향서입니다. 민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의향서면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후 회장님께서 여러 차례 갱신하셨습니다. 가장 최근 문서는 작년 날짜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박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한 채를 한순자 씨의 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욱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박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일입니다. 민재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가정부에게 강남 집을 넘긴다고요? 그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형을 막아섰습니다. 형, 그만해. 민재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괜찮아? 내 몫이 줄어드는 일이야.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몸 얘기하더니 지금도 똑같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사람 편.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제 정욱 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 안 계셨을 수도 있어. 서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때 서재 입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한 건 너희 욕심이지.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강태문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병원 간병인이 함께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정욱이 놀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죠.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민재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오셨습니까? 회장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또 말을 바꿀까봐 왔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책상 가까이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 씨, 그 집은 보상이 아닙니다. 정욱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나도 압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드려야 합니다.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이니까요. 그는 편지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나를 살리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셨어요. 바라고 하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로만 남기면 결국 핑계가 됩니다. 서재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 너는 어제 사람의 숨보다 유언장과 서류를 먼저 봤다. 민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맡으면 사람도 그렇게 볼 것이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박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지분 정리안도 공개하세요. 민재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요? 그래, 지금. 박 변호사는 검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이 준비한 새로운 지분 정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민재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전면 보류하셨습니다. 서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류요? 박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외부 감사와 이사회 평가를 거쳐 후계 구조를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윤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내 자식에게 주는 장난감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사람은 놀랐을 때 가장 먼저 속마음을 꺼낸다. 회장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을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욱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당신 이름으로 된 집에서 이제는 남의 식탁 뒤가 아니라 당신 삶의 상석에 앉으세요. 그 말에 정욱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늘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잔을 채우고 누군가의 약을 챙기고 누군가의 생일상을 차리며 자기 인생은 한쪽에 밀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욱에게 처음으로 당신 삶의 상석에 앉으라는 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 씨, 죄송합니다. 정욱은 눈물을 닦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도련님. 도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어제 아버지보다 지분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무너진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순자 씨의 사진을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은 정욱 씨가 갖고 계세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단단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사람의 숨을 먼저 보던 그 얼굴.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물러나 외부 감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희는 한동안 대저택을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회장 곁에 남아 처음부터 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욱은 강남의 작은 주택 열쇠를 받았습니다. 대문을 처음 열던 날 정욱은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을까?
누군가 부르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정욱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식탁도,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벨소리도,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욱 씨, 집은 마음에 드십니까? 정욱은 창가에 서서 작게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건 내가 받은 목숨이었죠. 정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이제 일하러 말고 손님으로요. 정욱의 눈가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욱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차려준 밥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차린 작은 밥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정욱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야. 어머니의 말이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정욱의 손끝에 남아 회장의 목숨을 살렸고 끝내 정욱의 인생까지 조용히 살려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가정부 주제에 나선 사람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본 사람은 정욱뿐이었습니다. 재산보다 숨을 먼저 본 사람,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자기 손끝의 따뜻함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정욱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순간 누군가는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지분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체면부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단 하나 사람의 숨을 먼저 보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돈과 자리로 사람의 가치를 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마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온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긴 건 강남 집 한 채보다 큰 진실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